대통령이 바뀌면 집값도 바뀔까요? 아니면 집값은 그냥 어쩔 수 없는 흐름 속에 이어져 가는 것일까요? 오늘은 제가 경험했던 박근혜 정부 때부터 지금 이재명 정부까지 우리가 직접 겪었던 그 시절 집값, 그리고 그때 나온 부동산 정책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보 정부가 집권했을 때 집값은 오른다, 보수 정부가 집권했을 때 집값은 좀 안정된다, 이런 인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세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볼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과거의 일을 왜 알아야 되느냐, 미래가 중요하지 왜 과거를 알아서 뭐 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결국 시장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거든요. 반복되는 시장 속에서 우리가 그 시점마다 상승이면 상승, 하락이면 하락, 보합이면 보합, 어떤 정책들이 나왔고 어떤 결과를 일으켜냈는지를 알겠다면 앞으로 다가올 시장을 더 현명하게 시나리오를 그려가면서 한번 생각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한번 2013년부터 지금까지의 자료는 KB 부동산에 가서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 최초 여성 대통령이었죠. 박근혜 정부 때 집권 초기에는 좋지 않았어요. 금융위기 다음에 시장이 엄청 주춤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여기 정부는 집값이 하락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보합을 하거나 약간 상승하는 게 가장 안정된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락을 하게 되면 완화 정책을 펼치면서 집값을 좀 부양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딱 그 시점이었어요. 제가 2015년부터 투자를 시작했었는데 그때도 시장 분위기가 많이 올라오진 않았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시장을 좀 더 부흥시켜야 되겠다,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라고 해서 엄청난 부양 정책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중에 하나가 세금적으로 완화를 시켜줬어요. 이제 양도세라든지 취득세를 완화시켜줬어요. 집이 너무 안 산다, 아무도 집을 안 사는 세상이 된다 라고 한다면 첫 번째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전세 가격이 폭등을 해요. 전월세 가격이 폭등을 하는 거예요. 집 사는 사람은 없고 나는 어쨌든 거주를 해야 되니까 집을 계속해서 전월세를 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전월세 물량 같은 경우도 한정되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제가 집을 구하는데 전세집을 너무 구하기 어려웠던 거예요. 휴가를 3일 쓰고 전세집만 구하러 다녔어요. 겨우 구했을 정도였거든요. 집을 너무 다 안 사니까 집을 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줬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면제시켜주겠다 라고 하는 정책까지도 펼쳐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집을 살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돈을 더 잘 활용하려면 대출적으로 좀 더 유용하게 해주는 거예요. 대출 규제를 완화해서 LTV라든지 DTI를 완화시켜줍니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있었어요.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를 합니다. 분양가 상한제라고 한다면 분양가를 어느 정도 주변 시세 대비 일정 수준으로 분양가를 측정하는 걸 말을 하는데, 그게 있으면 주변에 있는 집값이 올라가기 어렵거든요. 신축보다 기축이 올라가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다들 그럼 신축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 신축의 그런 가격 제한선을 없애게 되면 이제 신축이 좀 더 올라가주면서 기축 아파트의 가격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되고 재건축도 좀 더 완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제 40년이 돼야지 재건축을 좀 이제 시작해볼 수가 있는데 30년으로 줄여준 거예요. 지금은 30년 된 아파트가 있다, 구축이다, 재건축에 시도를 해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재건축 연화를 완화시켜주면서 재건축에 좀 더 유리한 포지션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완화 정책을 계속했더니 어떻게 돼요? 집값이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박근혜 정부 때도 말매 가격이 올라갈 때는 규제 정책을 조금 폈어요.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로 들어오면서 집값이 올랐다 라고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부동산 가격이 올랐던 시점은 박근혜 정부 말미 때부터 조금씩 오르고 있었고, 어떻게 해요? 문재인 정부 때 조금 더 많이 올라갔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승 국면으로 가고 있는 중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시장이 이제 계속 상승으로 가고 있어요.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야, 이거 너무 많이 오르게 되면 실제로 집을 마련하는 사람들이 힘들 것 같은데, 좀 더 가격적으로 안정이 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규제 정책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집권을 했거든요. 그 시기에 생각한다면 우리가 진짜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불장일 거예요. 또 하나가 영끌일 거예요. 벼락 부자가 생겼고 벼락 거지가 생겼습니다. 이 말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실제로 이런 말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왔던 시기예요. 그러면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규제를 하는 거죠. 굵직굵직한 것만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2017년에 파리 대책을 내놓습니다. 규제 지역을 확대해요. 규제 지역이라고 한다면 이 지역의 가격이 너무 비싸고 많이 오르다 보니까 세금적으로 이런 거 좀 규제를 하는 지역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규제 지역이 확대된다? 그럼 매수세가 조금 줄어들게 되는 거죠. 플러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했어요. 그게 어느 정도냐면 일반 가세 플러스 규제 지역에서 2주택자 이상은 이제 20%, 3주택자 이상은 30%의 양도세 중과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 양도세가 엄청나거든요. LTV랑 DTI 등 대출 규제도 진행을 했습니다. 막으려고 많이 하죠. 아마 그래프 보시면 알 거예요. 조금 조정받다가 바로 또 올라가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2018년 9월 13일 9.13 대책이 또 나와요. 이때는 종부세 세율을 인상을 합니다. 어떤 구간까지 만들어요. 이렇게 했던 이유는 종부세 같은 경우는 부동산에 대해서 세금을 말하자면 총 3가지를 나눌 수 있는데, 처음에 부동산 살 때 취득하는 취득세, 보유를 하고 있을 때는 종부세와 재산세를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양도를 할 때, 이 집을 팔 때 양도세를 볼 수가 있는데, 종부세 같은 경우는 매년 내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를 이제 건든 거예요. 종부세 세율을 인상한 거죠. 사람들이 어때요? 우와, 나 이거 갖고 있으면 매년 돈을 내는데 이거 어쩌지? 이거 낼 수 있을까? 하나 더 사면 돈을 많이 낼 수 있겠네? 이거 어쩌지?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집값이 조금 주춤했어요. 거의 7달 정도? 살짝 하락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도 사람들은 이제 집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다시 또 상승 분위기로 가게 됩니다. 박근혜 정부 때 폐지를 했던 분양가 상한제를 다시 또 도입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공급이 없어서 이렇게 된다는 걸 잘 인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를 해요. 공급이 많아지면 이게 조금은 안정화가 될 수 있다. 이게 언제였냐면 1기 신도시가 막 들어올 때 집값이 많이 안정이 됐었거든요. 그걸 바탕으로 학습이 되어 있으니까 3기 신도시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 집값이 좀 안정될 수 있을 거야. 교통을 좀 좋게 만들 수 있는 곳에 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도 집값이 잘 잡히지 않죠.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15억 초과 주택은 주담대가 안 나왔어요. 주택담보대출이 아예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16억이었던 집은 어때요? 내가 많이 팔고 싶은데 대출이 안 되니까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겨자 먹기로 15억까지 내리니까 팔려요. 대출이 되니까. 그래서 15억으로 내려가지고 매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16억이 좀 넘어가는 애들도 15억에 수렴을 하게 돼요. 13억이나 애들은 어떨까요? 대출이 돼요. 대출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대출 되네? 14억. 대출 되네? 14억 5천, 14억 6천, 14억 7천, 14억 8천. 이런 식으로 15억에 수렴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정책을 펼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어떤 금액의 선을 걷고 그 금액에 대출 규제를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 금액대에 있는 좀 더 위쪽에 있는 주택들이 내려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냐면 대출이 안 되니까. 이런 걸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전세 가격까지 폭등을 하다 보니까 임대차 3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임대차 3법이 계약갱신 청구권, 이제 계약을 2+2년 더 거주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라고 했던 부분. 그 계약이 연장이 될 때 임대료 상승을 5% 제한하겠다라고 하는 게 임대료 상승 제한이에요. 마지막으로 전월세를 좀 더 투명하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전월세 신고제까지, 이제 이거는 계속해서 전월세 신고제까지 해서, 어떻게 보면 전월세 신고제 같은 경우는 과태료가 있었지만 지금까지 계속해서 유예가 되다가 올해 6월부터죠. 지금부터 이제 전월세 신고제까지도 진행이 돼서 정확한 임대차 3법이 지금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시장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 때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하듯이 옳은 것만 기억을 하거든요. 그리고 벼락 거지라든지 이런 용어들이 생겨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집 사기도 너무 힘들었던 시기 중에 하나의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집값을 잡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집값이 오른 이유는 뭘까요? 결국 어떤 특정한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코로나가 있었어요. 코로나 사태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 보니까 돈을 좀 많이 풀었어요. 유동성이 증가했거든요. 그리고 금리도 낮았어요. 많은 돈들이 풀렸는데 그 돈들이 부동산으로 많이 간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오르고 있으니까. 이제 정부에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돈을 풀 때는 어떤 생각이냐, 이제 내수에 돈이 돌면서 좀 경제가 살아나길 바라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돈이 흘러간 곳이 부동산 쪽이 많았던 거예요.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죠. 또 올라가게 되면 사람들이 거래를 하다가 이 정도 가격이면 될까? 사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 거예요. 이 정도 가격이 샀으면 더 오를까? 근데 더 오르네? 사면 더 오를까? 더 오르네. 근데 매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 정도 가격에 팔면 적당한 가격일까? 근데 잠시 멈칫했어요? 오르네? 내가 지금 팔면 안 되겠는데? 매물을 팔지 않는 거예요. 그 후반때 가게 되면 2021년 말부터 2022년까지 가게 되면 사람들이 매매 가격은 오른데 거래가 많이 되진 않았어요. 뜨문뜨문 찍히면서 신고가를 찍었던 적들이 많거든요. 매수는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계속 오르다 보니까 매도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 현상들까지 같이 있으면서 집값이 올라가게 됩니다. 제 2022년까지 임기를 마감하고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윤석열 정부가 집권을 했습니다. 자,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제 들어가면서 집값은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상태에서 집권을 하게 됐어요. 와, 이거 진짜 더 올라갈까? 더 올라갈까? 플러스 코로나 거의 마무리되고 있었고 유동성이 이제 확 펼쳐졌는데 그 유동성을 좀 줄여야 되잖아요. 가장 좋은 방법은 금리를 올리는 거거든요.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도 2023년 1월에 3.5, 2022년 11월에 3.25, 2022년 10월에 3%예요. 그렇게 해서 쭉 가게 된 거죠. 3.5%로. 이 기준금리 플러스 알파 강사가 생기잖아요. 그 기준금리 플러스 알파가 생기다 보니까 대출 이자 비용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진짜 연끌을 했던 사람은 버티기가 어려웠을 거잖아요. 그러면 대출 금액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상황까지도 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장 상황이 있었다 보니까 집값이 하락으로 돌아서게 됐어요. 하락으로 돌아섰을 때 정부를 하락한다고 좋아할까요? 아니라는 거죠. 하락이 되게 되면 또 문제가 생겨요. 건설업이 다시 안 좋아지겠죠. 부동산 거래가 없어져요. 그러면 또 세금 같은 경우도 좀 없어질 수도 있겠죠. 이걸 좀 부양을 해야 돼요. 윤석열 정부 때는 부양 정책을 폈습니다. 시장은 이거예요. 시장은 오르게 되면 규제를 해요. 너무 오르게 되면. 반대로 많이 내리잖아요. 이럴 때는 완화를 해요. 이게 뭐냐면 정부는 시장이 급격하게 변하는 걸 원하지 않은 거예요. 급격하게 오르거나 급격하게 내리거나 이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쭉 일정 정도로 오르게, 이 정도로 가게 된다면 그냥 물가 상승률? 누가 무슨 말을 하겠어. 우리가 흔히 알듯이 내 연봉도 올라? 집값도 올라. 내 연봉만큼 집값이 오르면 그래 내가 연봉 모아서 집을 살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이 안 들잖아요. 연봉 모아서 집을 산다? 어떤 게 돼요? 월급 모아서 집을 사게 되면 돈을 모았을 시점에 집값이 더 올라가 있다고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어렵기 때문에 급등이라든지 급락을 원하지는 않는 거예요. 다시 또 급락을 하게 되면 또 완화 정책을 펴가지고 시장을 살리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규제 지역 주택 청약 제도도 개편을 해요. 이게 뭐냐? 투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약을 해요. 본용 84까지는 추첨제가 없어요. 전부 다 가점제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24평 같은 경우는 가족이 많은 사람들보다는 좀 신혼부부라 살기가 더 좋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가점이 높을 가능성이 거의 없죠. 그래서 이건 형평성이 좀 맞지 않다라고 해가지고 추첨제를 넣었어요. 좀 그런 식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규제 지역의 주택 청약 제도를 개편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한시적 완화를 했어요. 문재인 정부 때 제가 양도세 중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걸 한시적으로 완화를 했습니다. 일반 과세로 매도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너무 중과가 세게 되면 물건이 잠겨서 물건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을 테니까. 예를 들어 양도소득세가 70%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내가 3억을 벌었어요. 3억. 양도 차익이 3억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양도세를 얼마를 내야 돼요? 2억 천? 그쵸. 양도세가 2억 천이 돼보니까 너무 세게 되는 거죠. 오히려 나는 그냥 안 팔고 버텨볼래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한시적으로 완화시켜가지고 좀 거래가 일어날 수 있게끔 한 거예요. 종부세라든지 재산세가 보유세 중의 일부인데 이 보유세를 완화를 시켰습니다. 집값이 조금씩 주춤할 때마다 특례 보금자리로 신생아 특례 대출, 특례란 말을 붙여가지고 좀 더 돈을 빌려준 거예요. 집을 사라고 하는 거예요. 시장이 안 좋으니까 완화 정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은 이거예요. 완화 정책이 펼쳐지게 되면 시장 어떤 상황이고 부양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는 우리가 집을 사야 되는 시기인지 여전히 방관을 해야 되는 시기인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윤석열 정부 때는 조금 내려갔던 시장을 완화를 시키기 위해서 많은 정책들을 펼쳤던 시기예요. 그 결과 시장이 반등했죠. 반등하면서 서울 같은 경우는 거의 2023년, 2024년, 2025년에 한 번씩의 좀 큰 반등이 있었고 그 반등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강남 같은 경우는 정말 쭉 뻗어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반면에 서울 전체로 보게 되면 아직까지 많이 오르지 못한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강남이랑 비강남이랑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는 시장입니다. 자, 그럼 이제 2025년에 윤석열 정부가 막을 내리고 이재명 정부가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나오는 부동산 정책을 살펴보자면 아직까지 확실한 정책은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떤 기조로 가겠다라고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공급은 늘리고 세금 규제를 줄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냐? 세금은 많이 건들지 않겠다. 다만 공급은 이제 공급이 원인인 건 알겠으니까 공급은 많이 늘리고 세금은 역효과도 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세금 규제는 할 수도 있겠지만 줄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거, 공급을 늘린다라고 했을 때 공급까지 완성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걸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 이제 4기 신도시 실행 의지를 밝혔어요. 4기 신도시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아직 삭도 안 된 데도 있고 지금 분양도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아직 완벽하게 다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4기 신도시까지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인허가 1개월만 단축해도 3천억 절감이에요. 이재명식 주택 공급 속도전을 하겠다고요. 절차를 좀 단축을 시켜가지고 주택 공급을 하겠다고. 왜냐면 지금까지는 오래 걸리니까 빨리 한번 해보겠다. 공급이 키를 두고 있는 거예요. 공급적인 부분에 공급을 많이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이제 그렇게 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그 사이에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게 되면 규제 정책을 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나올 수 있는 규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규제예요. 그걸 알고 있어야지 시장이 어떻게 될지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나올 수 있는 규제를 좀 살펴보자면 규제 지역이 해가 될 수가 있겠죠. 토지거래 허가 구역도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인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해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게는 이제 지금 많이 오르고 있는 마포, 그리고 성동구, 광진구, 양천구, 또 어디가 있어요? 과천이라든지 판교라든지 분당 같은 곳들 이런 데가 많이 오르고 있어요. 그런데도 막을 수도 있겠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금액이 비싼 아파트가 금액이 너무 많이 올라가잖아요. 어느 특정 금액 정도를 지정을 해가지고 그 금액 이상은 대출 안 해줘.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또 여러 가지 정책들이 LTV라든지 DTI라든지 DSI 규제를 더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규제 정책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월보닷컴에 있는 글을 가져왔어요. 이제 2025년 대출 시장 트렌드. 이제 이재명 정부가 왔을 때 이제 대출의 방향성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글을 써놓은 게 있어요. 실제 월보닷컴은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으신 분, 그리고 부동산 투자에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글을 써주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정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 오셔서 칼럼을 좀 읽게 되면 분명히 내가 부동산 시장을 파악하는데, 그리고 정책을 파악하는데, 그리고 내가 내 집 마련을 하거나 또는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하단에 링크를 남겨둘 테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꼭 그 링크를 타고 와서 한번 그 글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콘텐츠를 준비한 이유는 이제 많은 분들이 팩트 없이 생각만 하기 때문이에요. 보수가 집권을 하게 되면 집값은 그냥 안정화가 된다, 또는 집값이 좀 하향이 된다, 진보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집값은 오른다, 이렇게 결과론적인 것을 보고 있는데, 결국 이 결과가 있기까지 그 현상들을 살펴보게 되면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정책을 펼쳤던 거예요. 그 정책이 조금 더 잘 되게 되면 그 정책에 영향이 있었고, 만약 그 정책이 조금 힘이 없었다면 힘을 덜해서 그 시장을 변화를 시키지 못했던 경우들이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시장이 오든 상승이 올 수도 있고 하락이 올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정부의 정책은 그에 맞게끔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시장의 흐름 속에서 정책이 나왔을 때 내가 조금이라도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방송 준비를 한 겁니다. 정치적인 견해를 담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방송을 보시고 내가 진짜 내 집 마련을 할 거다, 또는 내가 부동산을 하나 사 놓을 거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앞으로 정책이 나올 때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구나 정도를 아시고, 그리고 내가 좀 더 현명하게 부동산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